안녕하세요.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이해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주제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예요. 아마 대학에서 일반 생물학을 수강해보신 분들은 이 명제가 익숙할 겁니다. 분자 단위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기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더 큰 단위인 뼈나 기관의 모양이 어떠한 기능을 결정하는지, 이러한 내용이 일반 생물학 교과서 앞부분에 나오곤 하니까요. 근데 이 명제를 독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특강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본 강의를 하기에 앞서 독해력 강화의 기술 구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셔서 책 출간 이틀 만에 출판사에서 긴급 증세를 결정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해력 향상을 넘어 삶의 경쟁력 향상까지 이뤄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 강의 짧게 복습해 볼게요. 제가 1강에서는 글이란 흐름이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같은 표현일지라도 다른 흐름 사이에 놓이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더라. 2강에서는 글의 흐름도 일정한 패턴이 있고 특정 패턴들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설명했는데 의외로 이 강의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을 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고1, 2 때 이 정도 내용을 다 습득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고등학생 때 그냥 어영부영 문제집만 풀었던 분들은 출제자가 핵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화한다라는 이 상식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참신했던 거죠. 따라서 2강과 오늘 진행할 3강의 내용이 뭔가 새롭다면 내 기초에 구멍이 있는 거니까 이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내용은 정말 센 기초니까 꼭 온전히 체화하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강 시작할 텐데 이게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명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물학, 그 중에서도 신경해부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뇌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한 20만원 정도 주고 신경해부학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틀 동안 교수님들이 와서 뇌에 대한 특강도 하루 종일 해주시고 또 4-5명이 조를 이뤄서 이 사람 뇌를 해부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때 들었던 강의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브로드만 아저씨의 업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독일의 신경과학자 브로드만이 자신의 책에 넣은 이미지들이에요. 이 뇌를 꺼내서 단면을 만든 다음에 이 세포에 염색을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6개의 층으로 나뉜 걸 알 수 있습니다. 뇌 단면을 염색시킨 후에 이렇게 막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뇌 부위마다 6개 층의 두께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 6개 층의 모습이 달라질 때마다 이 구분을 짓고 번호를 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 각 영역을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뇌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보니까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영역을 나눈 이 부분이 기능적 구분이랑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7번 여기 뒤통수 쪽, 여기는 시각을 담당한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세게 팍 치면 눈에서 별이 번쩍하는 거죠. 그리고 이 4번 영역은 운동을 담당한다고 밝혀졌어요. 제가 단면도를 대충 그려본 건데 17번 여기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4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반면에 운동을 담당하는 이 4번 영역은 3층과 5층이 두껍습니다. 4층은 굉장히 얇고요. 왜 이렇게 구조가 다를까요? 그거는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은 계속 자극이 입력되잖아요. 그래서 입력과 관련된 4층이 두꺼운 거고, 반면에 운동을 담당하는 4번은 계속 출력을 하죠.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그러니까 출력과 관계된 3층과 5층이 두꺼운 거예요.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를 통해서 기능의 차이를 예측한 거죠. 자,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내용을 독해에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가? 제가 단순화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개의 글이 제시됐는데 다 A, B, C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서술 분량, 두께가 달라요. 글 1에서는 C의 서술 분량이 가장 많고 글 2에서는 B의 서술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글 1에서는 무엇에 대해 중점적으로 묻겠어요? 당연히 C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반면에 글 2에서는 당연히 B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겠죠. 왜냐? 출제자는 핵심, 중요한 것을 문제화하는데 이 중요도라는 거는요 서술 분량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글 1에서 가장 중요한 건 C고요, 글 2에서 가장 중요한 건 B예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을 잘 이해했는지 출제자가 중점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매우 상식적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식을 그대로 독해 문제 풀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이 있는 분들은 209쪽 펼쳐주시고 아직 책이 없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이 자료를 꼭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에 지방에서 의료를 담당했던 사람으로는 1. 의학 박사, 2. 의사,
3. 약점사가 있었다. 언급 순서가 내용의 전개 순서를 결정하니까 이 뒤에는 의학 박사, 의사, 약점사 순으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의학 박사는 박사니까 인재를 뽑아서 의학을 가르치고, 반면에 의사는 약제도 채취하고 백성을 치료하였다. 의사는 의학 박사만큼 하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의학 교육의 일부를 담당했다. 의학 박사에 비해 관품이 낮은 의사들은 실력이 뒤지거나 경력이 부족했으며 행정 업무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의학 박사와 의사에 대한 서술이 끝났고, 이 다음 문단은 통으로 전부 약점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관청에 약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 약점사를 배치했다. 그리고 막 약점사에 대한 서술이 쫙 나와요. 자, 여러분 답해보세요. 의학 박사, 의사, 약점사,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관품이 높은 의학 박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의학 박사는 서술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지문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약점사가 글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당연히 약점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고 싶겠죠. 그래서 이 약점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구나, 서술 분량만 보고도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쭉 읽는데, 출제자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 모두, 이게 마지막에서 등장합니다. 이 모두라는 표현은 포함과 관련이 있고, 포함 개념은 출제자가 정말 미친듯이 출제화하기 좋아하는 개념이죠. 여기에서 다양한 사례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읽어보면 의사의 업무 모두를 약점사가 담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3. 약점사가 의학 교육을 담당할 수도 있었다. 3번이 정답이죠. 이 지문을 읽을 때 막연히 의학 박사, 의사, 약점사를 열거나열한 글이구나,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다 기억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다 고만고만하고, 뭐 어디 사이트에서 문자로 날아온 인증번호 입력하라고 할 때 그거 6자리 암기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문을 전부 다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겠어요? 글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이를 파악하는 게 독해력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이 3번은 출제자의 악랄함이 느껴지는 선지입니다. 자, 상상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지문과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스타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3번 선지를 봤을 때 키워드로 약점사, 의학교육을 뽑아냈겠죠. 보니까 이 문단이 다 약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훑어보는데 의학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러면 이 적절한 선지를 나는 틀렸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혹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게 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글을 흐름에 따라 읽고 이 패턴에 주목한 학생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한 출제자의 의도를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거, 책이 있는 분들은 143쪽 펼치시면 돼요. 자, 조선시대 궁궐은 남쪽에서 북쪽에 걸쳐서 1. 외전, 밖에 있는 거, 2. 내전, 안에 있는 거, 3. 후원, 뒤에 있는 것 순서로 구성되었다. 공간 배치상 가장 앞쪽에 배치된 외전은 지금 남쪽에서 북쪽에 걸쳐 있는 거고, 가장 앞쪽이니까 남쪽에 있는 거죠. 이 밖에 있는 외전은 공식적으로 치르는 공간이며 그 중심은 정전, 법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이었다. 정전은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회랑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엄격한 의미에서 조정이 된다. 자, 정전, 법전, 회랑, 조정, 이런 거 머릿속에 다 못 집어넣어요. 이런 건 나중에 선지 판단하다가 필요하면 여기로 바로바로 돌아오면 돼요. 이 한자로 괄호 병기마저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도 굉장히 쉽죠. 하여튼 실전에서는 외전이란 게 이렇구나 하고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내전은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문단에서 후원은 하고 나오는데, 요 1, 2, 3의 서술 분량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뭐가 가장 두껍게 쓰여 있어요? 요 내전에 대한 서술이 가장 길죠. 즉, 내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당연히 내전에 대해서 묻겠죠. 따라서 내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면서 읽습니다. 내전, 이 안에 있는 것은 공식 활동과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위치상 궁궐의 중앙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서도 궁궐의 핵을 이루는 곳이다. 이 지문의 필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명시해줬죠.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독자도 여기가 중요하구나, 이게 문제될 가능성이 높겠네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왕이 일상적으로 기거하는 연거지소, 이거 다 기억 못해요. 문제 풀다가 필요하면 요 요상한 한자 괄호를 찾아서 싹 되돌아오면 됩니다. 여기서 왕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곳으로 궁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내전에 핵심이 있다. 자, 한편 왕 말고 왕비의 기거활동 공간인 중궁전은 중전 또는 중궁이라고 불렀는데, 이 중앙부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또 한편 동궁은 차기 왕이 계승자인 세자의 활동 공간으로 이 내전의 동편에 위치한다. 세자도 동궁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왕비를 왕비의 활동 공간인 중전이라고 불렀었죠. 충전 마마 하듯이.
마찬가지로 세자도 세자의 활동 공간인 이 동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얘는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떠오르는 해라는 상징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여튼 요 내전과 동궁 일대는 왕, 왕비, 세자와 같은 주요 인물의 공간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핵심이다. 시중드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은 뚜렷한 명칭도 없고, 자, 끝으로 후원은 궁궐의 북쪽 산자락,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죠. 남쪽이 외전, 북쪽이 후원, 안, 핵, 여기가 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원유, 뭐 북원, 금원이라고 불렀대요. 뭐 1차적으로는 휴식 공간이고, 뭐 부차적으로는 실습장 기능도 있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는요, 글의 큰 흐름만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게 왜 적절한지를 하나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이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출제자들이 배려를 해줘서 틀린 선지는 딱 봐도 어라? 이상하네? 하고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러한 배려가 가득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내농포 금원 기억 안 나요? 내전 이거 중요한 거였죠. 국왕의 일상생활과 정치가 병행 이거 옳은 내용이었고, 자, 궁궐 남쪽에서 공간적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곳, 이게 후원이죠. 이 글의 큰 흐름상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궁전은 중전마마 내전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입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지문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해도, 또 선지와 지문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지문의 큰 흐름을 파악하면 이 정도는 누구나 시험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재미있었나요? 만약 1강부터 3강까지의 내용이 너무 재미있고 참신하고 대단하게 느껴졌다면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기쁨을 계속 느끼고, 또 독해력 향상을 통해서 삶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반면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너무 뻔하고 당연하고 여러분이 늘 해왔던 생각, 독해 태도와 일치한다면 여러분처럼 독해를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세요.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독해 태도를 교정하고 또 정립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준 구매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